신의1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11 송경원 기자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오늘도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지금 여기 현지 시각이 여기 시각으로 지금 새벽 2시를 네.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새벽 2시고요. 저희는 깐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 복장이 좀 다르죠, 평소랑? 네, 송경원 옆에 있는 송경원 기자가 턱시도를 오늘 네. 처음 입었는데 나비 넥타이를 깐에 있는 자라에 가서 줄을 서서 또 기다려서 사셨다고. 네, 저처럼 이제 준비해 못 해온 기자들이 앞에서 줄 서서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오늘 갈라 상영을 보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막 보고 온 영화는 이제 김지훈 감독님의 거미집이라는 영화고요. 상영 막 마치고 사실 거기서는 아직 박수도 치고 축하도 드리고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는 뭐 과거랑은 조금 깐 복장 규정이 많이 이렇게 완화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모든 상영에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갈 필요는 없지만 위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리는 일부 갈라 상영들은 꼭 이렇게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엄격해서 가방도 그 15리터? 같이 동행한 김혜리 기자의 말에 의하면 15리터라고 하는데 15리터 크기를 넘으면 네. 가방 크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근데 또 이 노트 필기는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노트가 들어가면서 너무 네. 크지 않은 가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공리도 해야 되고 사실 극장이랑 공간을 좀 더 뭐랄까요 예의를 갖추는 영화에 대한 뭐 존중심 갖추는 그런 격식 차리는 걸로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건데 되게 번거롭고 좀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늘 불만을 가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챙겨 오셔서 결국 네. 비싸게 주고 사셨잖아요. 뭘 잘해서. 그렇게까지 하냐.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복장이 이렇게 갖춰지면 영화 볼 때 좀 자세나 태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약간의 뭔가 더 재밌는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갈라상영 마지막 심야에 하고 그렇게 하면 축제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축제 한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약간 실감하게 되기도 해서 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거미집의 박수를 좀 더 즐기고 싶었으나 라이브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먼저 좀 서둘러 나온 경우인데 그럴 만큼 이때까지 좀 지켜본 작품들과 비교해서도 저희가 한국 영화라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박수가 길고 굉장히 열렬하게 나온 작품이었고요. 그 영화 톤에 맞춰서 그 박수의 스타일도 좀 달라지는구나 느꼈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고 존경심에 찬 박수의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거미집의 박수의 느낌은 굉장히 다 같이 한껏 즐기고 난 이후에 신나는 박수 그리고 굉장히 재치 있는 박수들 김지훈 리듬에 맞춰서 응원하듯이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응원 같은 박수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되게 흥겨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 뭐 카네스 몇 분 박수, 기립 박수를 기사 나오면 와 대단한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정말 의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에 박수를 쳐주거나 그런 게 기본적인 예의 차원인데 실제로 가끔 이제 반응이 좀 온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단순히 박수 치는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분위기, 흥겨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기사나 문구로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몇 번에 들어갔던 영화 시사 중에 저는 이번에 김지훈 감독님 거미집이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관객들도 되게 만족하면서 축하를 보내고 있었고 감독님도 약간 울컥하셔서 약간 뭔가 북받치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약간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였고 재밌는 거는 이제 배우들과 감독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 뒤에 바로 뒤에 이제 게스트석 중에 송강호 배우님 바로 뒤에 이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앉으셔서 정말 애정어른 눈빛으로 계속 송강호 배우님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계셔서 그게 약간 신스틸러였어요. 되게 계속 눈길이 가는 고레이다 감독님은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들
같이 가면서 계속 응원해주고 계셔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서 세봤잖아요. 15일부터 지금까지 며칠 계셨지? 거의 열흘 모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칸에 체류를 하고 계신데 수상을 기다리신다기보다 정말로 올해 좀 축제를 즐기고 네. 계신 느낌. 그리고 한국 영화 이렇게 밤상영 보러 오셔서 뒷자리에서 박수 치고 계신 모습. 네. 이런 말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우시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준 한국 영화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함께 계속 축하해주고 계셔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어서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큰둥한 약간 뭐랄까 개구리 신고, 청개구리 신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으니까 같이 축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희는 빨리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제 영화제가 중간점을 지나고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비평가 주간 수상 결과라든지 또 올해 한국 영화 수상 소식도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네. 올해 이제 7편의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사실 경쟁 부문에 한국 영화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러나 또 이 비경쟁 부문에 거미집 같은 영화가 잘 나와서 또 기쁜 마음도 있는 한편에 전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라시네프라고 하는 학생 영화 부문에서 황희인 감독님의 홀이라는 영화가 2등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영화는 어떤 남매의 집에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그 집안의 장판을 들췄더니 그 집안에 거대한 말 그대로 홀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굉장히 좀 스릴러가 탄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칸에 와서 단편을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인데도 아직까지 저희도 보지 못한 작품인데요. 조만간 황희인 감독님을 한번 직접 좀 뵙고 얘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편은 또 단편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사실 수상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소식이 들리면 기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단편 수상 소식도 사실 마지막에 들려와서 좀 기운이 더 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아니죠.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서 그거 이제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비경쟁 부분에 이제 갈라하는 상영을 좀 마지막 숙제처럼 보고 와서 저희가 약간 기분 좋고 그런 면도 있고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다행히 영화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기분 좋은 상태로 새벽 2시에도 불구하고 방송할 수 있을 게 됐습니다. 조금 피곤합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여기 시간으로 딱 2시가 됐고 한국 시간 9시가 된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저희 다시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네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경훈 기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칸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막 거미집을 보고 지금 숙소로 돌아온 상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앞서서 한국 영화 2편 잠과 탈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나머지 2편인 화랑과 거미집 이렇게 두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2분이라고 했냐면 저희 2분 의상도 멋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오늘 리미에르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입으니까 약간 축제 한가운데 있다는 기분도 들고 해서 번거롭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도 본 순서대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국 영화 얘기만 먼저 하면 될까요? 약간 전반적인 얘기는 네네. 시간 관계상? 네, 일단은 저희 그래도 한국 영화 이야기로 오늘 라이브 안내드렸으니까 일단 한국 영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하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거나 시간이 좀 되면 그것도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먼저 얘기해드릴 영화는 화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주목할 만한 시선에 간 영화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미래의 잠재적인 거장들, 신인 감독들의 어떤 재기를 발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쟁 부분만큼 되게 치열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영화가 김창원 감독님의 데뷔작이고요. 장편 데뷔작이고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화제가 됐던 거는 송중 배우가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이 영화가 세간의 관심도 좀 많이 받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지만 노게런티로 출연을 하셨어요. 사실 영화에 대한 의지가 되게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반드시 만들고 대중에게 좀 선보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스타 배우의 의지 덕분에 이게 메이드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러면 이 영화가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 네. 영화냐고 하면 네. 정말 감독의 고집, 의지, 결기 이런 게 느껴지는 작가적인 색깔이 확실히 강한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배우 송중기의 갱스터? 배우 송중기의 느와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고 이 가장 앞단에 나와 있는 홍자빈이라는 배우 네. 저는 만인의 연인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봤을 때 약간의 어떤 포스트 박정민의 출연 같은 네네네.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정념의 소유자구나. 그 또래 배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개성의 소유자에서 놀랐었는데 이렇게 단숨에 주연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네. 라는 인상으로 일단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막상 영화를 열었더니 그 느와르이지만 액션보다는 감정적 여진에 훨씬 더 충실한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이 두 배우가 보여주는 형제 이상의 어떤 강한 감정적인 기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뒷골목에서 그 피퀴한 동네에서 아주 진한 정령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 흔히 장르로 규정 지을 때는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뭐 갱스터, 누아르 아니면 한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학원물, 폭력 뭐 이런 것들 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화라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속해 있는 영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과 약간 다 비껴나 있는 정말 감독의 색깔과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영규라고 하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은 가정에서 이제 폭력을 받고 있고 양아버지에게 폭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 밑에는 자기와 나이대가 같은 또 다른 이제 하얀 형제인 거죠. 어누이니까 졸지에 생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늘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맞고 뭔가 희망도 없고 해서 이 작품의 제목이 화란인데 네덜란드를 그냥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불란서 화라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화 제목은 허플리스예요. 사실 직관적인 건 허플리스가 훨씬 더 직관적인 제목이고 제목 그대로 이제 희망 한 줌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한 소년이 거기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연히 떠나기 위해서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화란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되게 좋은 나라가 보다. 여기는 다 평등하대. 하고 튤립과 풍차 이런 이미지들만 보고 막연히 돌아와서 내가 거기를 가야지라고 꿈을 품고 있는 소년인데 현실은 되게 시궁창인 건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또 동생과 관련해서 어떤 폭력 사건을 저지르고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당장 목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돈 아니죠. 뒤에서 밥 먹고 있던 중국에서 밥 먹고 있던 동네 이제 조직 폭력배라고 해야 될까요? 동네에 약간 그 어둠의 조직 같은 그런 곳에 중간 보스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치건 역의 송중기 배우이고 그걸 듣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준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그냥 주고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녀한테는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호의인 건 거죠. 그래서 점점 다가가려고 하고 이 송중기 배우가 맡은 치건이라는 역할은 캐릭터의 설명만 해드린다고 하면 과거에 어떤 모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상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영규라는 인물이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갈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자기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어떤 소년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진 건 거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선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한 마음에 도와주게 되는데 이 치건이 연기를 도와줄수록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줄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얘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끈끈한 형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뭐랄까 비극적인 부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의 영화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기라는 소년이 네덜란드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화란이란 말을 평소에 잘 쓰지 않듯이 그곳에 너무 가고 싶고 그곳으로 귀화하고 싶고 이주하고 싶은 그 장소를 선정한 것에 있어서 꽤나 관념적인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왜 화란에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 화란의 구체성에 대해서 이 영화가 뭐 이렇게 들려주는 영화는 네. 아니란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영화 속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거긴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산대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살던 화란에 가고 싶어 했던 이 소년이 치건을 만나서 치건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그 치건이 꾸리고 있는 이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되파는 네.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겉으로는 또 그 사채 사업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업까지 병행하는, 그래서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조직 커뮤니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약간 작은 빌리지처럼 연출을 그렇죠. 네. 했달까요? 그 남자들의 세계가 이제 연기에겐 작은 화란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밑바닥 인생이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지만 그렇죠. 비슷비슷하게 그들과 살 수 있는 그 느낌. 거기서 연기에게는 화란이 되는 이제 거죠. 안식처가 네. 될 수 있는 거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란이 막연한 희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진짜 이를테면 낙원과 가짜 낙원을 구분 못하는 상태인 건 거죠. 네. 근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이 가상의 도시인 이 마을 공간입니다. 이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감독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로케이션으로 구상한 도시인데, 기본적으로 연기도 그렇고 치건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시는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집처럼 안락한 곳, 이 마을은 우리의 어떤 고향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고여있는 곳이나 감옥에 가까운 상태이거든요. 한 명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계속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명은 내가 여기를 벗어날 기력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기력과 허무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치건 입장에서 보면 이 연기라는 소년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기에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연기 입장에서 보면 저기가 되게 평등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은 가족 같지 않고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에게 호의와 선의를 보여준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빛인 줄 알고 갔는데 더 그 뭐랄까 희망 한 줌 없는 어둠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거기 속해 있는 직원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영화 전체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과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공간 세팅이에요.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골목인데 그 골목이 진짜 내가 어딘가에서 가봤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인물들이 약간 빼재재하게 나오는데 네. 골목에 약간 떼국물이 흐르는 것 같은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사실 감독님들 중에 이런 공간을 정말 잘 구현한 감독님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간 습도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주는 거 말고 다른 촉감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물에 설정되어 있는 공간도 되게 잘 만들었고, 가상의 도시, 이 고여있는 도시라고 하는 이 세팅 자체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잘 디자인되는 영화다. 그리고 큰 컨셉은 매우 어둡고 암울하고 호프리스한 제목처럼 희망 한 줌 안 보이는 게 큰 컨셉인데 그걸 잘 구현했어요. 송중기 배우도 사실은 이 영화의 선뜻 이제 나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저희가 했거든요. 인터뷰 때 말씀을 들어보니 한 번은 정말 끝까지 가는 무거운 역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시나리오를 보다가 제작자분한테 진짜 무거운 거 없냐, 진짜 어두운 얘기 없냐 하니까 뭐 큰 기대 안 하고 이거 읽어봐 라고 줬는데 그게 이제 화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하겠다, 근데 주인공 아닌데 괜찮아? 라고 해서 상관없다라고 해서 하고, 심지어는 이 작품 메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원 티로
출연하면서 이 작품이 성사가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게 성준기 배우 빼고는 다 신인이에요. 그쵸. 강민도 네. 신인이고 이 홍사빈 배우님도 사실 장편으로는 데뷔인 거고 그리고 하얀 역을 맡은 김영서 가수 비비로 잘 알려진 훨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분도 사실은 이게 좀 공개가 늦게 돼서 그렇고 첫 영화거든요 이게 모두 신인들 중심의 이 성준기 배우가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바탕으로서 기둥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로서 이 작품을 메이드시키는 의지들이 느껴졌고 실제로 칸에 와서 인터뷰할 때도 아니면 뭐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멘트들을 던질 때도 이 작품에 대한 약간 정말 가족 같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란이 이제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그다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어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공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공간이 그 누아르에서 우리가 K 누아르에서 현실 뒷골목의 현실을 그릴 때 그 조금 더 과장된 비루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외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떠올릴 때 몇 가지 주요한 첫인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비루하고 비정한 풍경.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비루함이 외양 면에서만 아니라 도시의 외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장르적인 이 외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 정말 비루한 내면을 소유한 남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결속하는 이야기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글쎄요 요새 이런 단어를 쓰기가 참 망설여지는데 진정성의 영화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게 모든 영화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화면 밖까지 표현되는 그게 뭐가 이게 잡혔다, 포착됐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아까 제작 과정을 잠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실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품고 있는 영화이기 해서 여러 가지로 최근의 한국 영화 중에도 좀 기억날 만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막 밝고 폭발한 에너지가 아니고 완전 정말 바닥까지 찍는 에너지라서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뭔가 이렇게 영화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는 할 수 있고 새롭냐라고 하면 사실 얘기 세팅이나 아니면 뭐 소재, 이야기 구성 방식 다 새롭진 않습니다. 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다 봤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까 뭐 골목을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 나오는 어떤 순간 아니 갱스터 무비의 어떤 장면이라든지 누아르 무비의 어떤 장면이라든지 한국 영화에서 다 봤던 장면들의 조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합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걸 이렇게 붙인다고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한 부분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꿰는 이 구슬들을 익숙한 구슬들을 꿰는 핵심은 결국 배우들의 연기. 신인 배우들이 정말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홍사빈 배우는 이 화란 이후로 글쎄요 이 세대 중에서 한국 영화를 정말 이끌어갈 만한 그런 무게감과 개성과 표현력을 다 지니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감히 이제 박정민 배우와 배우를 또 다른 배우와 비교를 했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시고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의 과인데 박정민 배우 쪽이 조금 더 쿨하고 건조하다면 이쪽은 훨씬 뜨거운. 근데 어찌됐든 이 한국 영화 안에서의 그 바나나 캐릭터의 계보를 잇는 어떤 배우의 등장인 것 같고요. 비비 배우도, 김영서 배우도 뭐 여러분들 워낙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나 뮤직비디오에서의 연기 같은 것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마리의 야생마잖아요, 정말. 굉장히 본능적인 배우이고 동물적인 감각에 충실한 배우인데 오히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사실 이번 영화는 김영사라는 배우가 가장 앞단에서 돋보이는 역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과시적인 좀 동물적인 연기보다는 굉장히 영리하게 자신의 포지션 또 앙상블을 고려하는 연기를 보여줘서 이 배우의 앞으로 배우로서의 롱런이 더 기대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배우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느낀 인상들이 단어로 정리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김영선 배우 같은 경우는 아 이분 되게 영리하다라는 걸 느꼈었고 제가 어떻게 캐릭터 설정할 때 어떻게 하셨냐, 뭐 어떻게 접근하셨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 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싶었던 답변이 어. 자기는 이 하얀이라는 캐릭터에 그렇게까지 잘 몰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주인공인 영규라는 인물이 자기야 좀 접속이 되는 공감도 느낄 수 있고 자기 애정 생각도 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아 그래서 내가 영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영규라는 인물이 뭘 원할까? 이 친구한테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하얀이라는 인물이 그 옆에 있어주는 인물이거든요. 그 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영규와 치건이라는 인물, 그 송중기 배우가 맡은 치건과 가장 큰 차이는 옆에 하얀이라는 존재가 있었냐 없었냐, 네. 한 명의 버팀목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채워줘야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연기를 했다고 해서 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약간 상황 자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우 영리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홍서울 배우 좋은 의미에서 엄청 거칠게 좀 단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면 눈빛이 되게 위험한 눈빛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약간 뭐 사고를 저지르기 직전에 이런 그런 식의 위험한 눈빛이 아니고 되게 불안한 깨질 것 같은 이 친구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되게 불안한 눈빛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뜨거운 뭔가 야수 같은 동물 같은 에너지도 같이 느껴지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단편 데뷔작인지. 아, 예. 이게 꽤 긴 영화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혼자 다 버티고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이 정도의 밀도와 에너지를 쏘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약간 기본적으로 광기가 있구나. 그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네, 들 정도로 네. 한국 영화, 특히 한국 독립영화 쪽에서 되게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큰 공을 세운 송중기 배우의 연기는 어떠셨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 자체 큰 기둥, 예의될 수 있는 동력은 송중기 배우였고 본인은 저희가 인터뷰 뭐 요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겸손하게 내가 주연이 아닌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은 영규와 사비는 영규와 치건은 송중기 배우가 맡은 치건이라는 역할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연이라고 해도 무방한 역할이고 송유배가 뭘 하고 싶었는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어디까지 바닥을 찍어야 되는지가 확실히 보이는 역할이었고 사실 저는 송유배 배우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늑대아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굴이 되게 맑고 순수하고 소년 같고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큰데 미소년이시니까 워낙에 근데 그 안에 뭐랄까요 기본적인 어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른 같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순수함을 선택하겠어.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운 느낌을 늘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늑대에서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번 증폭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끝자락에 있는 게. 그래서 최근에 송유 배우님이 뭐 드라마 나왔을 때 빈센조라든지 아니면 재불증 남매하든 이런 역할들 보면 사실 사람이 매우 뭐랄까요 맑고 회사한데 착해 보이지만 않잖아요. 어두운 면들이 확실히 보이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증폭시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본인도 아마 궁금했던 것 같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번 작품에 해냅니다. 그래서 송중기 배우의 가장 무겁고 암울하고 어두운 연기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맑은 얼굴에 좀 지적인 레이어가 쌓아있는 배우여서 뭐 말씀하신 그런 어두운 면 같은 것들이 캐릭터에 없지만 우리가 또 읽어낼 수도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이 화란에서 송중기의 존재감이 굉장히 믿어왔던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이력들을 볼 때 굉장히 연기 변신을 시도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역할이고 작품인데 그걸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네네. 오히려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본인이 가진 장점 자체를 믿고서 연기를 해서 이 치건이라는 인물은
배우 송중기이기도 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이 영화를 믿었게 편안하게 보게 해주는 선택이고, 만약에 굉장히 과한 어떤 느와르적인 페르소나로서의 변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효과는 또 나오지 않았을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내가 생각이 뭘 듭니다. 하겠다고 연기 변신 같은 걸 시도했으면 글쎄요, 이런 무게감이 안 느껴졌을 것 같고, 과한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오히려 아까 표현했던 거랑 무기력에 가까운 연기를 하는데, 네. 그 밑바닥에 있는 어둠들이 아른아른 보이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배우 송중기가 가장 어두운 혹은 무거운 역할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배우들이 여기는 워낙 앙상블도 좋고 훌륭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작품 되게 걸작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주목할 만한 시선이고 거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칠고 좀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점이나 눈에 띄는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들어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여겨보 보시면 나중에 개봉했을 때 좋을 것 같다. 제가 느낀 송중기다운 연기를 한 것 같네요 라고는 음. 댓글도 적어주셨습니다. 네.